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라임법학원 간편 실무 기본 강의 두 번째 일반 평가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초 입문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정평가 실무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일반 평가를 이제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우선 제 소개는 2주 전에 했으니까 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제가 궁금하신 분은 이제 기초 입문의 수업 꼭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기초 입문 때 여러분들께 몇 가지 이제 당부 말씀드렸고, 이제 거기 따라 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문제를 풀고 계실 거예요. 진짜 풀고 계셔야 됩니다. 풀고 계셔야 되고, 그 풀이를 하는 과정 안에서 정말로 이제 많은 역경과 고난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해결해서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내 감정평가 실무의 지식을 이제 계속 이제 합치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문풀이 기본적으로 되지가 않으면 실력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보통 강의 커리큘럼이 이제 기초 입문하고 일반 평가를 하고 보상 평가를 한 다음에 문풀 초급, 중급, 기출까지 해가지고 쭉 이게 기본 강의 이제 스케줄이거든요. 요게 이제 올해 12월까지 이뤄지게 되는데, 이 12월 하는 과정에서 각 수업마다 제가 시작할 때마다 진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강의가 시작될 때마다, 기본 강의 할 때마다 어디가 목표다라는 걸 드릴 거예요. 오늘 혹시 저기 강의 계획서 갖고 계시죠? 예, 강의 계획서 저기 뒤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강의 계획서를 이제 가지러 가신 사이에 우리 그죠? 그럼 제 소개를 좀 할까요? 저는 이제 여지훈 평가사고요. 네, 저 23기거든요. 제가 이제 보시면 이력에 보면 제가 이제 Y대 법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 많거든요. 나는 이렇게 문과인데 실무를 잘할 수 있겠냐,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데요. 전혀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고, 제가 이제 이 학교에 이제 이과를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잘하는 편이긴 했는데, 제가 수학은 정말 못했거든요. 수학은 정말 못해서,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수능 세대고, 그쵸?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 때는 저희 400점 만점 시절이었는데,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는 점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잃은 점수의 90%가 수학이었어요. 그렇거든요. 이제 나머지 다 틀린 거 합해도 제가 수학 틀린 것만큼 안 틀렸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운 좋게 이과로 갔는데, 그때는 또 가중치란 게 있어서 제가 언어랑 저기 사회 이런 걸 잘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여튼 주는 뭐냐면 여러분들 수학 실력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 같이 시작했을 때 이분도 되게 좋은 학교로 나오신 이제 수학과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화폐 시간 가치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패스 초급편의 앞부분에 있는 이 개수를 대학생 때부터 자유자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선상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실무를 잘하겠구나, 빨리 붙겠구나 했는데, 이분 저보다 3년 뒤에 붙으셨거든요. 그리고 실무 꽈락도 맞았어요, 중간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습이 중요한 거지. 연습이 중요하고, 전체적인 이제 논리와 흐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문제풀이 스킬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수학 실력과는 관계가 없다. 말씀 한번 드립니다. 자, 여담 몇 가지 하고,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요. 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강의 계획서 3페이지를 보면, 스텝 2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쭉 내려가서 하나, 둘,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6월 초까지 일반 평가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6월 10일까지거든요. 6월 10일까지 우리의 목표는 초급을 4번 돌리고 중급을 1번에서 2번 돌릴 겁니다.
자, 이 전제는 뭐냐면 공부를 지금 감정평가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공부 시간이 이렇게 100%가 있다 그랬을 때 90%를 실무에 써야 됩니다. 나머지 10%를 뭐에 쓰냐면 이론 기본 강의야 법규 기본 강의만 쓰는 거고요. 따로 더 공부하지 않습니다. 실무만 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 10시간이면 실무만 9시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9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6월 초순까지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 한 달 반을 가지고 요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회독수가 여기서부터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저도 해봤잖아요. 저는 해봤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솔직히 정말 하루에 9시간씩 문제풀이를 한다 그러면요. 여기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 일반평가 끝날 때까지 초급 4회독과 중급을 1회독에서 2회독까지 하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요거 딱 기억해 주세요. 자,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번 기초 입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위에 가면 자, 첫 줄에, 첫 문단에 자, 실무 이론 강의 수강과 동시에 문풀을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답을 베끼는 게 먼저고요. 그 베낄 때는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이 답안지에 있는 숫자가 되는 것인지를 대조해 가면서 하나하나 베낀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스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자, 초급을 2회독까지 답을 베끼면서 문제를 풉니다. 자, 두 번째까지는 마음 편하게 베끼시면 돼요. 되고, 모르는 거 생기면 그냥 태그 하나 붙여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죠. 세 번째부터는 답을 가려놓고 안 베껴야 돼요. 일단은 안 베끼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분석을 쭉 한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내가 초안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잡아보고 잡히면 그대로 풀면 됩니다. 계단까지 치면 돼요. 완성한 다음에 답 보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근데 보통 3회독제 가도 이게 잡다가 안 잡혀요. 그러면 최대한 초안을 잡으려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노력을 한 것과 안 한 건 되게 다르거든요. 보통은 세 번째 가도 딱 봐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답 보지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확 내려갑니다. 자, 빠르신 분은 5회독 정도의 책을 마스터를 하고 조금 느리신 분은 7, 8회독 넘어가도 마스터를 못하는 분이 생기는데 사실 그거는 3회독과 4회독 때 어떻게 했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회독부터는 가급적이면 답안을 안 보고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3회독을 해요. 이제 4회독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답을 안 보고 초안 잡고 거의 숫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풀다가 완전히 엉뚱하게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완전 엉뚱하게 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착각했지 하면서 이제 다시 답안지를 보시고 다시 가려놓고 다시 분석을 한 다음에 답안 쭉 써보면 돼요. 그러면 5회독제는 무조건 거의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회독, 7회독 넘어가면 이 책 자체가 완전히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근데 초급을 가지고 5, 6, 7까지 바로 하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안 드리고 밑에 보시면 4회독까지 풀면 사실 답이 기억나거든요. 이게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 분석을 해서 이게 이 문제를 내가 분석을 해서 이게 논리에 맞으니까 이렇게 답이 간다가 아니라 딱 보고 표준지 4번이 답이었는데 답이 기억나요. 사실 그거는 공부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회독까지만 하시고 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다음 난이도인 중급인 거죠. 그러면 중급까지 오면 갑자기 또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면 또 베끼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초급 1회독 베끼는 것과 중급 1회독 베끼는 거는 다르겠죠. 중급은 마치 초급의 3회독을 하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내가 초안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으면 그때 베끼는 거예요.
근데 초급 문제 중에도 죄송합니다. 중급 문제 중에도 내가 초급 풀면서 실력이 올랐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역시 답 가려놓고 완전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목차가 다 잡혔으면 답안지 써보는 거예요. 계산기까지 치고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다음 회독 때는 자연스럽게 잘 풀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중급도 1회독, 2회독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감정평가 실무의 걸음마 단계입니다. 요거를 6월 초까지 하는 분이 있고 7월 8월까지 밀리는 분이 있고 올 연말까지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내년 동차 합격을 노릴 수 있냐 없냐가 바로 판가름 납니다. 올해 12월까지 초급, 중급, 기출까지 초급은 거의 마스터를 해야 되고요. 중급 정도는 반 정도만 가도 돼요. 그리고 기술 정도 맛배기를 봅니다. 봐요. 그 다음에 내년 1차를 합격을 하시죠. 그러면 5, 6, 7월 석 달 동안 승부를 볼 수 있는 역량이 생겨져 있어요. 솔직히 제 책도 정말 시간 없는 직장에 수험생 분들이면 제가 중급도 기출도 보란 말씀 안 드립니다. 초급은 10번 보고 들어가도 면가락 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나 스스로 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첫 단추 요거 보시면서 잘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초인문 과정에서 진도를 꽤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본격 수업을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어디냐면 53페이지입니다. 자, 53페이지 감정평가 방식과 감정평가 방법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별표 3개라고 그랬죠. 별표 3개 쳐드리고요. 자, 미리 좀 약간 보면 56페이지 별표 3개를 치시고 96페이지로 오시면 표가 있습니다. 제 교재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각 파트마다 요약표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공부를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2회독부터는 요약표를 먼저 보고 줄글을 읽으시면요. 훨씬 더 이해가 빠르세요. 자, 우선 이거 보면 자, 크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가액과 임대료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임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해서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 방식과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방식과 방법은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방식은 큰 카테고리, 그리고 방법은 그 안에서 가액,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을 만드는 방법이냐 아니면 임대료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방법이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식과 방법이고 우리는 3방식과 7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식이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3방법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3방식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거냐? 자, 감정평가 방식이 있고 여기 이제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입 방식 이렇게 나뉘는 건데요. 그 기재에 깔려 있는 근거는 가치 삼면성이라는 논리입니다. 가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형성이 된다. 약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장성. 이렇게 쓰면 그렇죠. 보통은 워낙 비교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비교 방식을 먼저 썼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조문 순서대로 원가 방식 먼저 쓸게요. 자. 비용성에 근거한 것이 원가 방식, 시장성에 근거한 것이 비교 방식, 그리고 수익성에 근거한 것이 수입 방식. 요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비용성. 예, 밑에 보시면 요 글도 나와 있죠. 자, 얼마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는 얼마가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예, 이 원가 방식의 기저에 깔려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평가할 때, 자, 뒤에 이제 배우면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 되는데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들여서 만들었다가 이 건물 가치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몇 년 경과해가지고 나아갔으니까 거기 감가 좀 반영해서 이제 금액이 얼마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의 비용이 들었냐, 원가가 얼마가 들었냐라는 것이 이제 이 비교 방식의 근거가 되고 여기 따라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 원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근거를 합니다.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원가 투입이 얼마 되든 간에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10억 주고 만들었어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면 거래할 때 5억에 거래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난 그 10억 못 줘. 뭐 그럼 팔지 말던가. 그래서 이제 매도인도 팔 때 이거 아무도 안 사가네 10억에 그러면서 이제 5억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그거는 5억이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로 거래되었냐에 근거하는 것이 이 비교 방식이 됩니다. 예, 시장성 비교 방식.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익 방식입니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우리 모두의 이제 그 뭐랄까 뭐 최종적인 이제 그건 있잖아요. 저기 그 자아실현이라는 거는 이제 쭉 뒤에 있겠지만 우리는 그 중간 과정에서 다들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건물주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야죠. 그거죠, 그거. 예, 그 부동산이 그 물건이 얼마의 수익을, 얼마의 임대료를 이제 발생시키냐. 월세 1,000만 원이 나온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20억이다. 이런 논리죠. 이런 논리. 예. 그래서 1,000만 원이 나오니까 20억이다. 그러면 2,000만 원짜리 나오는 거는 예, 1,000만 원짜리가 20억이 거래가 되니까 2,000만 원 나오는 거는 40억이 거래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2,000만 원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40억으로 본다. 그게 바로 이제 수익 방식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죠. 예, 사실 저도 놀랐어요. 처음에 뭐 엄청난 논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치 삼면성이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많이 쓰게 될 건데 일단은 본격적으로 방식에서 방법 설명드리기 전에 이론적 근거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56페이지 설명드릴 건데요. 자, 제가 54, 55쪽, 56쪽에 줄글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읽지는 않을 거예요. 읽어봤자 졸리기만 하거든요. 제가 56페이지에 이 표를 산식을 보면서 바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산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집에 돌아가서 앞에 줄글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산식이 그대로 정의구나라고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공부하세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원가 방식은 이제 2개 해서 가액을 만들고 임대료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원가법이라 부르고 여기는 적산법이라 부르고 비교 방식은 가액, 임대료가 있을 때 여기 또 2개가 있어요. 해가지고 거래사례 비교법 여기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용어에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뭐 처음 쓸 때야 길게 다 쓰는데 나중에는 그냥 거사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임사비 이렇게 줄여 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용어를 익숙해지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또 가액, 임대료. 자, 수익 방식, 수익환원법, 임대료 수익 분석법입니다. 삼방식, 칠방법. 원래 옛날에는 3방식
육방법 하니까 이제 훨씬 더 딱 튀겨서 보였는데 그 사이 중간에 이게 들어왔어요. 공시가기준법을 여기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요. 첫 번째, 자, 가액을 구하는 거 먼저 쭉 말씀드릴게요.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자,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는데, 감가 수정을 통해서 나온 금액을 감가 수정액이라고 부르고, 이러면 이제 적산가액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아까 전에 건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건물 신축을 한다 그러면 원가가 10억이 들었다. 그게 바로 제조달 원가고요. 여기서 이제 10년 경과했다. 이걸 지금 새로 지으면 10억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 50년 중에 총 50년을 쓸 수가 있는데 거기서 40년이 남았다. 그러면 80%가 남은 거잖아요. 10억 주고 10억이 신축. 지금 20%가 감가되었죠. 2억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8억이 현재 가치다. 이 적산이라는 표현은 이게 쌓아서 계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원가라는 거는 집계를 하는 거잖아요. 건물 지을 때도 뭐 기초에 얼마 들었고 뭐 벽공사한테 얼마 들었고 중간에 이제 주요 구조체 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얼마 들었고 지붕 얼마 들었고 쭉 쌓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쌓아서 나온 금액이 요거다 해서 적산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서 논리는 엄청나게 쭉쭉쭉쭉 나와서 구하는 방법들이 또 쭉 이제 이어지는데요. 우선은 지금 제가 첫 시간에는 요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러프하게 이해시키는 의미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의심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가면 복잡해져요. 자, 우선은 제가 위에 첫 라인에 가액을 구하는 것만 쭉 쓸게요. 그 밑에 임대료 구하는 거 쭉 쓸 거거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 가겠습니다. 비교법. 자, 거래 사례거든요. 요거 거래 사례, 거래 금액을 기준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마이크 길이가 이렇게 한 개 오면 안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제 사고 뭉치는 아닌데. 자, 그다음에 이제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까지 하고 나면 다 끝이에요. 비중가액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어떤 의미냐면 시장에서 내 물건과 아주 비슷한 물건이 거래가 되었어요. 이게 시작이죠. 근데 그 물건과 내가 완전 똑같진 않잖아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교해와서 내 금액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우선 첫 번째, 이 거래라는 특징 때문에 일반인들이 서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에 어떠한 사정이 개입되어서, 원래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억에 거래가 돼야 되는 건데 친척끼리 거래해서 9억이 거래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사정이 캐치가 되었으면 우리는 지금 그런 친인척끼리 거래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 거니까 객관적인 거래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보정해 주는 단계가 여기 사정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억에 거래된 거를 다시 10억으로 다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언제 거래됐냐면
1년 전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보다 지금 시장 상황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아서 그 사이에 시장 수준이 10% 올랐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수정합니다. 항상 거래는 지금 현 시점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거래됐죠. 그래서 항상 시점 수정 과정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9억짜리가 10억이 됐다가 이제 또 11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지금 땅을 평가하고 있는데 내 땅은 도로를 2개 끼고 있어요. 근데 저 땅은 도로를 하나밖에 안 끼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해 주니까 9억에서 10억 됐다가 11억 됐다가 12억이 되어서 내 부동산은 내 땅은 12억이 시장 가치구나. 감정평가액이구나 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수익환원법인데요. 자, 수익환원법은 2개예요. 자, 수익환원법이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워서 우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제가 이제 작년에 찍어놓은 이제 특강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 또 보시면 3시간짜리인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수익환원법인데 수익환원법은 다시 2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접환원법, 하나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직접환원법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매기의 현금 흐름인 순수익 등을 할인율로 보유 기간 동안 쭉 집계를 해주고 보유가 끝난 다음에 재팔게 되는 복귀 가액이란 것을 현 시점으로 그냥 할이라고 쓸게요. 현 시점으로 지금 평가해온 다음에 이 2개를 합산을 해가지고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어렵죠. 갑자기 확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요건 좀 쉬워요. 자, 이 환원율이라는 게 이제는 핵심 키워드인데, 자, 이 환원율이 뭐냐면 시장에 이런 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존재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오면,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나오면 20억으로 거래되더라 라는 비율인 거예요. 그럼 이거 5%거든요. 5%? 5%거든요. 대강 말씀드려서.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럼 순수익이 2,000만 원이 나오니까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 주면 40억이 된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순수익은 내 순수익을 집계를 합니다. 우리 순수익이 지금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고, 자,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수익과 순수익과 가치의 비율인 환원율을 찾은 다음에 찾아서 이 2개를 나누어 주면 우리는 30억이 된다. 1,000만 원이면 20억, 2,000만 원이면 40억. 그러면 1,500만 원이면 또 30억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직접환원법의 기본 논리입니다. 자, 요거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DCF법이라 부르는데, 자, 요거는 내가 약간 그 부동산을 사서 투자를 한 다음에 되파는 걸 약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동산 생각하면, 건물주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은 임대료를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살 때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잖아요. 이거 오를 것 같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 사면서 월세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그래도 가치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럼 대파할 때 좀 뭔가 남겠지? 다 그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조금 이제 시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월세 얼마 받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사놓고 비싸게 팔겠다.
그렇죠. 약간 투기 목적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수익성이라는 것은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두 개. 하나는 이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 부분을 여기를 보통 운영 수익이라 불러요.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매달 내가 월세를 100만 원씩 받겠다. 그게 바로 이거죠. 그 100만 원을 쭉쭉쭉쭉 모으면 그 기간 동안에 그 부동산의 가치를 구성하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뭐죠? 요거는 보통 이제 자본 수익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보통 지금 우리나라 시장 관행도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짧아도 3년에서 길면 뭐 10년까지 잘 가는 경우 없고 한 5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도 거의 5년이 나오고 좀 짧으면 3년이 나오거든요. 자, 5년 뒤에 되파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살 때 10억이었는데 5년 뒤에는 11억에 팔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11억을 이 자리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달 월세를 1,000만 원씩 쭉쭉쭉 받아요. 그걸 집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뒤에 11억 받는 것을 구성하면 이 부동산 전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운영 수익 개념과 자본 수익 개념, 보유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매달 받는 월세를 집계한 거, 그리고 그 보유 기간 끝난 다음에 되팔 때를 전제한 복귀 가액. 그래서 이제 둘 다 현 시점이 아니라 미래 일인 거예요. 지금 월세도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이번 달 말에 받고 내년에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할인율이라는 걸로 현실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연간으로 이제 집계를 하거든요. 1년째 순수익을 1년 현가. 우리 저번 주에 합의 시간까지 배웠잖아요. 그거 가지고 PV를 가지고 하는 거죠. 2년째도 현가, 3년째, 4년째, 5년째 현가. 그래서 이제 이 전부 다 합한 거, 이 시그마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복귀 가액은 5년 뒤에 발생한 걸로 지금 전제를 했잖아요. 5년 뒤에 11억이니까 5년 뒤에 11억은 현재 11억이 아니죠. 그래서 5년치를 할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우리 전체 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온다. 요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의 개념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 산식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모형이 3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 뒤에 BTCF라는 것이 있고 ATCF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BTCF가 저당 대출을 고려한 모형이고 ATCF는 세금까지 고려한 모형입니다. 뭐 지금은 그거 설명드리기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요. 근데 기본 논리는 저거인 거예요. 저거 운영 수익과 자본 수익을 현가 합해서 가치를 구한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가액을 구하는 하나, 둘, 셋 개 기본을 했고,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나 바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공시지가 기준법. 자, 이건 시작이 지금 공시지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같은 비교 방식 내에 있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사정 보정은 없고 시점 수정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지는 토지잖아요. 토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바로 쓰지 않고요. 아예 토지 모형을 전제로 해서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렇게 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이 있고 그 지역만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있고 그 부동산만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형성되는 개별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뭐 표준지가 그쵸, 같은 동네에 있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요인은 당연히 똑같고, 그래서 일반 요인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경우도 뭔가 비교해오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우리나라 부동산을 우리나라 자료 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하지 않고, 대신에 지역은 다를 수가 있겠죠. 옆 동네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적인 비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요인 비교 들어가고, 도로가 몇 개니, 폭이 어떻게 되니, 형상이 어떠니, 지세가 어떠니,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가액을 공시, 지가, 기준, 가액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밖의 요인 보정. 표준지 공시지가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시세 100%로 공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가치 수준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수준의 격차는 대략적으로 67%, 68% 정도 되거든요. 원래는 전 정부 때 90%까지 올리려고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스탑시키고 이제 지금 67%, 8% 정도로 이제 올해도 그렇게 공시가 되었어요. 저는 이거 담당하는 평가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까지는 이제 전라북도 군산시를 하다가 지금 올해는 이제 어디를 했냐면 그 인천에 있는 옹진군이라고 그 섬 많은 데 있잖아요. 백령도도 가고 연평도도 가고,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와, 백령도 배 타고 4시간 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는 또 5시간 걸리고, 엄청 힘든데, 여튼 이제 거의 공시지가를 제가 매기는 사람이라서 더 정확하게 잘 알고요. 거기다가 뭐 저는 이때 또 이 공시지가 하는 이제 공시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더 내용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67% 정도가 이제 현실화율이라고 부르는데, 시세 대비해서 6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세가 100원이면 67원으로 공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시점 수적 지역 개별로 비교하면 67%밖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시장 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수준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이겁니다. 그 밖에 보정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요거 설명한 다음에 바로 이거 들어갈 거거든요.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중에 2개까지 이렇게 가액에 대한 3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제가 뭐 다른 것보다는 요게 지금 같은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라인에 임대료 구하는 거 드릴 거거든요. 산식이 어떻게 살짝 바뀌는지 잘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자, 임대료를 구하는 3방법입니다. 3방식입니다. 그래서 적산법, 기초, 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고 여기다가 필요, 재, 경비를 더하면 적산 임료라고 나오는데요. 임대료인데 이 마지막에 각 방법에 도출된 요 이름을 적산가액이라던가 적산임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산가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산가액이라고 부르는데, 시산임대료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적산임대료가 맞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된 걸로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적산임료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직 이제 우리 실무 규정들은 사실 옛날에 요 자리 임대료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전부 다 임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책들을 이제 여러 개를 보시게 될 텐데, 그때 임대료라고 표현하지 않고 임료 표현한 책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직 옛날 표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임대료로 지금 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직 시산 임대료는 여전히 임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임료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쓰는 거예요. 일본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단은 요건 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적산법에 의해서 도출된 시산 임대료를 적산 임료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자, 지금은 임대료예요. 임대료. 자,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비용성에 의한다. 임대료를 뭔가 내가 뭐 돈을 들여가지고 지었다, 돈을 들여서 뭘 만들었다라는 개념인데, 자, 이게 뭐냐면 약간 공급자, 임대인 입장 생각을 해보면, 자, 나는
나는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부동산을 샀어요. 10억 주고. 예, 샀어요. 그게 기초가액입니다. 자, 이 10억짜리 부동산 샀습니다. 사면 내가 받고 싶은 월세가 사실 있잖아요. 있거든요. 내가 10억짜리를 샀으면 이 10억을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얼마가 나오고 어디 다른 데 투자하면 얼마나 내가 얻기 때문에 근데 그거 대신에 내가 지금 부동산을 샀단 말이죠. 그 부동산 샀으면 이것저것 비교를 해본 다음에 아 그래도 부동산을 투자했으면 이 정도는 받아야 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기대율인데 순임대료율이거든요. 그래서 기초가액이 10억이면 나는 그래도 그래도 1,000만 원은 벌어야 되겠어. 1,000만 원 너무 작나? 뭐 1억 할까요? 예, 연 1억은 받아야겠어. 그러면 10%죠. 10%. 10억짜리 샀으니까 나는 그래도 10%는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기대율을 10%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까지가 나오는 게 자, 경비를 생각하지 않은 내가 순수하게 받아야 될 임대료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 달에 이것저것 비용이 500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필요 재경비를 임대료로 임차인에서 받지 않으면 사실 내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거는 500밖에 안 되잖아요. 10억에 10% 그렇죠? 1억. 아 죄송합니다. 이제 1억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필요 재경비가 연 5천만 원 든다 치면 그러면 5천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1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별도로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받아야 될 임대료는 연 1억 5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계속 쌓아가는 느낌이죠. 예, 적산법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 임대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될 순임대료가 있고 거기서 비용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임대료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비교 방식은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좀 줄여 쓸게요. 임대, 사례, 임대료를 기준해서 똑같이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를 해가지고 비준 임료를 만듭니다. 내 부동산 임대하려고 하는데 나랑 되게 비슷한 다른 물건이 다른 부동산이 임대가 되었어요. 그 자료를 내가 이제 얻은 거죠. 얻었고 그걸 가지고 저기서 이제 임대가를 둘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 저기 모회사랑 자회사가 임대료를 줬구나. 그래서 싸게 줬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보정해주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한 시점이 지금보다 과거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해주고 그리고 저 물건이랑 내 물건이랑 보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이 약간 다르더라 해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까지 해주면 똑같이 이제 시장에서 임대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방법이 되죠. 네, 그래서 비준 임료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고 앞에 내용만 일단 바뀌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이게 사례를 대상으로 정상화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정상화하는 이 과정 안에 인자들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전체 논리는 거의 비슷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수익 분석법. 요거는 순임대료, 순수익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필요 재경비 한 다음에 수익 임료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별표 3개, 별표 10개, 그런 내용인데 얘만 약간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예, 시험에 아니 현업에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예, 요게 아이고 색깔이 이렇게 비슷하네. 예, 좀 수정을 하면 약간 예외적으로밖에 안 쓰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익 환원법 가지고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데 수익을 가지고 또 수익을 만들어요. 이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순수익은 우리 그냥 그 부동산 임대에서 나오는 그 순수익이 아니에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매출을 얘기합니다. 그 전체 매출에서 그 1차 회계학 배우셨으면 쭉 영업이익까지 나오는 그 있잖아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요 논리는 나중에 우리는 기업 가치 평가도 해야 되고 뭐 영업권도 평가해야 되고 그래서 매출을 가지고 지금 영업이익을 만들고 이 영업이익을 조정해 가지고 예, 특정한 물건을 평가하는 내용들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좀 낯설겠지만 그래도 조금 참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그 매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우리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금 보통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이 대상 물건인 부동산이 기여한 부분만 추출할 겁니다. 그 나머지 뭐 경영이라던가 노동이라던가 기타 나머지 부분에서 기여한 거를 쫙 다 빼고 정말 해당 부동산, 해당 우리 임대를 놓는 물건만이 기여하는 순수익을 발췌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순수익이니까 예, 비용을 더해가지고 임대료를 만드는 거죠. 필요지 경비를 더하는 논리는 아까 여기랑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요. 똑같고 앞에 지금 이 순수익 부분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라 한다 그러면 뭐 어떤 거 해볼까요? 뭐 이렇게 삼성전자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삼성전자의 본사 사옥의 임대료를 구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매출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매출을 빼고, 그렇죠? 뭘 뺀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본사 사옥이 기여하고 있는 순수익을 발췌내는 거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 경우, 이런 경우 쓸 수가 없어요. 언제 쓰냐면 거의 예외적으로 뭐 하나만 적어 놓으시면 주차장 임대료 구할 때 왜 우리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 땅에다가 선만 쭉 그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차장 정문은 보통 이제 차단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한 분 앉아 계실 때가 많죠. 예, 그래서 이 노면 주차장을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임대료를 구하는데 자,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 그 주차장 저기 그거잖아요. 사용료잖아요. 예, 주차장 이용료잖아요. 그 주차장 저기 이용료 그게 매출인 거예요. 매출에서 이 주차장 땅에 대한 임대료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그럼 뭐뭐 빼면 되죠? 그 한 분 앉아 계시는 그분의 인건비 빼면 되고 차단기 같은 거 있고 나머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 조금 있는 시설 그 시설에 대해서 기여하는 분을 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요. 그러면 그게 나머지 전부 다 그 주차장 땅이 기여하는 매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구해가지고 간단히 경비를 더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차장 임대료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수익 분석법은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가 3방식과 7방법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뭐 논리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사정 보정 없죠. 여기 없죠. 자, 시점 수정 쭉 나오고 가청성 요인 비교인데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로 바뀌고, 그리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차이점 아주 잘 이제 비교하셔야 되고요. 핵심은 사정 보정이 있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이 있고 이거죠. 임대사례 비교법은 얘랑 거의 똑같다. 앞자리만 바뀌는 거 요거고요. 요거는 아예 별도의 논리로 따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까지는 이제 따로 공부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첫 시간 이렇게 지금 3방법, 3방식, 7방법을 같이 정리를 했고 쉬는 시간 가져야겠네요. 시간 됐으니까 10분 쉬고 57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